하늘에 나는 잠수함과 엄청난 파워로 지뢰를 삭제하는 전차, 그리고 레이저포까지 소련이 만든 괴짜 무기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가히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징하게도 많이 싸웠습니다. 고대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땅과 노동력을 얻기 위한 정복전쟁을, 시대가 발전하면서 정복전쟁보단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왔죠. 여기서 인류는 상대를 더 쉽게 굴복시키기 위해 머리를 엄청나게 굴렸는데요. 그 결과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등장했으며 또 상상하지도 못한 신무기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주제를 다룰 때면 정말 많은 나라들이 생각나죠. 미치도록 큰 열차포인 구스타프 열차포를 만든 독일과 무려 잠수하는 항공모함을 만든 일본도 있습니다. 정말 극복하기 힘든 상대를 만나면 이런 괴짜 무기들을 탄생시키곤 하는데 그 최고봉은 바로 소련입니다. 20세기 지구를 긴장시켰던 슈퍼 강대국 소련은 시베리아의 혹독한 환경에 미국이라는 아주 강력한 적까지 마주하며 신기한 무기들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먼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폭탄인 차르본바 역시 소련의 작품인데요. 위력이 무려 50메가톤으로 일본에 떨어진 리틀보이의 3333배에 해당하는 위력입니다. 또 2차 대전에선 대전차 견이라는 다소 반인륜적인 무기를 만들어내며 나치 독일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공중항공모함을 개발했는데 미국도 실패한 실전 운용까지 성공해냈죠. 이런 무기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이 밖에도 감히 상상하기 힘든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무기는 바로 냉전 시기에 개발한 코르크스크류 전차입니다. 전차 외형이 굉장히 독특하죠. 기존의 전차는 그 육중한 무게를 감당하고 적이 파놓은 참호를 극복하기 위해 차체가 궤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다릅니다. 전차의 동력이 바퀴나 궤도가 아닌 그 이름도 생소한 나사 추진 방식입니다. 이 전차는 차량 밑에 거대한 나사 2개가 달려있는데요. 이 나사가 돌아가면서 전차를 앞으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드라이버로 나사를 벽에 박으면 나사가 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전차 역시 나사가 돌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도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한데요. 근데 소련은 왜 굳이 궤도나 바퀴를 두고 언뜻 봐도 힘들어 보이는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소련의 혹독한 기후가 그 배경이었습니다. 영토의 대부분이 북극에 위치한 소련은 겨울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로 2차 대전에서 독일의 침공을 막아내긴 했지만 겨울이 독일에게만 혹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소련제 무기들도 겨울에는 구동이 힘들었는데 얼어붙은 땅 위에서 참호를 건너거나 하는 것은 제 아무리 소련제 전차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차에 대형 나사를 장착하게 됩니다. 이 나사는 앞으로 나아가며 딛고 있던 모든 땅을 갈아엎는데요. 그게 얼어있는 땅이든 습지든 밀림이든 전부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깊은 물이 아니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소련은 이 전차를 가장 추운 지역인 북극해 지역에서 운용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코르크스크류는 무기로 운용하기엔 내구성 문제가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생소한 방식으로 차량을 움직이다 보니 전차 특유의 육중한 자태를 보여주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굴려봐도 작고 약한 전차일 뿐이었죠. 따라서 군용보단 연구 목적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차에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험지는 다 갈아엎으며 나아갈 수 있지만 그 길이 포장된 도로라면 어떨까요? 코르크스크류 전차가 지나가는 길은 전부 일회용 도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 반짝 등장했다 사라진 괴짜 무기로 남게 되죠. 다음은 안토노프 40입니다. 지형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궤도 전차를 타면 해결되는데요. 또 극적인 방법으로는 앞서 말한 코르크스크류처럼 길을 전부 부숴버리고 지나가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전차도 결국은 깊은 강을 지나갈 수 없죠. 그럼 우리는 모든 지형에 구애받지 않는 전차를 만들면 되는데요. 그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전차를 하늘로 띄우면 어떤 지형이든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소련은 이 미친 연구를 정말 진행하는데요. 전차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던 2차 세계대전, 소련은 후방에서 싸우는 자국의 공수부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수송기로 전차를 싣고 가다가 낙하산에 매달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공수전차죠. 하지만 당시 기술력으론 이렇게 전차를 떨어뜨리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육중한 전차 무게를 견딜 낙하산도 없었으며 정확한 포인트에 전차를 떨어뜨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차가 낙하시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소련은 그냥 전차를 날려보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소련은 T-60 경전차에 날개와 꼬리 날개를 탈부착식으로 장착한 뒤 전차를 날릴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전차가 비행을 마치고 미끄러지듯 착지하면 바로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늘 그렇듯이 말로만 들어보면
있는 모든 무기가 세계 최강입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당연히 이 공중전차 역시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전차를 날리기 위해선 전차가 충분한 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끌어줄 만한 기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 육중한 전차를 감당할 만한 항공기를 찾기 힘들었죠. 그래도 뭐 TB3라는 대형 폭격기를 이용해 전차를 견인해서 날리는 데 성공합니다. 실제로 1942년에 첫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착지였습니다. 낙하산에 매달려 천천히 떨어져도 될까 말까인데 날다가 착지하는 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전차가 워낙 항공 역학적인 형태가 아니다 보니 엄청난 공기 저항에 마주하게 되었고, 이는 곧 비행 중 실속을 유발했습니다. 심지어 비행 중에 날개를 떼어버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터져나오자 딱 한 번 날아보고 바로 중단됩니다. 이런 전차도 기체도 아닌 이상한 무기를 개발하다가 애꿎은 병사들만 다치게 되죠. 이제 다음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차도 하늘을 나는 마당에 잠수함 역시 하늘을 날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요. 하늘을 나는 배도 아니고 잠수함이라니 소련의 기상천외한 발상 하나는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LPL이라 불리는 비행 잠수함을 설계하게 되는데, 사실 잠수함보단 비행기에 더 가까운 형태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엔 잠수함을 막기 위해 항구 주변에 그물을 설치해놨는데요. LPL은 이걸 뛰어넘어 항구의 적함을 공격할 목적이었습니다. 결과물은 꽤 괜찮게 등장했는데 3개의 엔진을 이용해 무려 시속 185km의 속도로 800km나 날아갈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3명으로 외부 갑판과 엔진에 밀폐 기체를 주입하고 잠수하게 됩니다. 이후 2개의 어뢰를 이용해 적함을 공격하죠. 잠수한 상태에선 시속 5.4km로 45m까지 자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행 가능한 잠수함일까요? 아니면 잠수 가능한 비행기일까요? 어쨌든 개발국인 소련은 비행 잠수함을 줄여 LPL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LPL은 전쟁이 발발하던 해인 1939년에 개발이 중단되었고 1943년에 다시 한번 개발을 시도하지만 전쟁이 모두 끝난 후에야 시제함이 등장하며 결국 실전에 쓰이진 못했습니다. 이쯤에서 비슷한 무기가 하나 더 생각나는데요. 바로 룬급 미사일 함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의 룬급 미사일 함정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무기는 전차와 항공기의 이상한 합체 형태인 프로그베프-T인데요. 이는 T-55의 차체에 미그-15 전투기 엔진을 탑재한 모습으로, 사실 전차 엔진을 전투기 엔진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전차 포탑을 전투기 엔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선 이 무기는 생김새가 영 이상하지만 나름 평화를 위한 무기였는데요. 이 녀석의 임무는 바로 2차 대전 매설된 지뢰를 찾아 파괴하는 것으로, 이게 지나간 자리는 처음부터 지뢰가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이것의 포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그-15의 제트 엔진입니다. 즉 무장이 엔진이라는 말로 포탑에 달린 고출력 제트 엔진이 엄청난 고열 고압의 제트가스를 분출하면 20에서 50cm 범위까지 지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최대 2시간 반 동안 가동하면 6km 범위까지 지뢰를 없앨 수 있죠. 신뢰도가 무려 99%에 육박하는 꽤 좋은 무기입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구식 전차에 엔진을 부착해 소방전차로 사용하고 있으니 전차 활용도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소방전차의 이름은 빅윈드로 20분 동안 3만 리터의 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정도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없애버리는 게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녀석은 소련의 최첨단 과학 무기, 레이저로 상대를 태우는 1K-17 샤트입니다. 이건 미국과의 대립이 팽팽했던 냉전의 산물로 베일에 감춰져 있던 소련의 비밀 무기입니다. 무스타-S 자주포 차체에 자체 추진 레이저 발사 장치를 올린 형태인데요. 철의 장막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개발하던 이 녀석은 굉장히 앞서 나간 무기 체계였고 꽤 괜찮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공 8km의 항공기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죠. 이후 1990년 말이 되자 첫 프로토타입이 완성되는데 1990년이면 뭔가 싸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바로 소련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애초에 이 무기가 일반적인 무기 체계가 아니다 보니 개발 과정에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레이저 포탑에는 잘 가공된 30kg 크리스탈이 들어가야 하는 데다 포탑이 무려 11 연장입니다. 개발 비용과 별개로 한 대당 초고가 크리스탈이 11개나 필요했죠. 이미 붕괴하고 있는 소련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결국 소련은 망해버렸고 이 무기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역사 속으로 잊혀지는 듯했던 소련의 비밀 무기가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세간에 알려지는데요.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 개발자가 자유세계로 망명하며 베일에 쌓여있던 소련의 무기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쓸모있는 무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무기도 있네 정도로 남게 되었죠. 이렇게 2차 대전부터 냉전까지 소련이 만든 괴짜 무기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정형화된 무기만 찾아보다가 이렇게 틀을 깨는 무기들을 보니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무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